연주식격 두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의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절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두보가 쓴 시 가운데 참으로 아주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제목은 절구사수, 그러니까 이 절구사수라고 하는 네 편의 시 가운데서 지금 이 시는 세 번째 시에 해당합니다. 절구사수 가운데 네 번째 시에 해당합니다. 절구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렇게 설명이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안을 이제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만은 절구라는 말은 원래 절자가 끊어질 절자, 끊어낼 절자, 자를 절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절자가 이런 절자가 있죠. 자를 절자인데요. 절구예요. 그러니까 구는 끊어졌지만 뜻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약간 독특하죠. 그래서 번잡한 것은 압축하고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나아가는 이 작품이어서 짧아서 네 줄밖에 안 되니까 짧아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감정 표현을 쭉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사연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데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해가지고 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부터 이 방언 부산에서 쓰는 방언 가운데 막 한마디 가지고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가 쓰다 보면은 한마디 전라도 쪽에서는 거시기라는 말 가지고 수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압축적으로 하나의 단발성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짧은 시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잘랐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자른 것은 율시입니다. 8줄 되는 율시를 잘라서 이렇게 율시는 모두 기본적으로 8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앞에 4개를 자르거나 뒤에 4개를 잘라서 4줄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 두 연이죠. 요거를 잘라서 4줄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이런 걸 기본 원리로 해서 뭐 율시를 만든 다음에 툭 잘라서 이것을 절구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원리 자체를 절이라고 하는 말은 율시를 가장 중심에 놓았을 때 거기서 위로 4구든 아래로 4구든 가운데 4구를 뽑아가지고 시를 만들어내는 어떤 방식 그런 방법 이거를 절이라는 표현으로 쓰자. 그래서 절구가 된 거죠. 절구지만 여기에는 요 이렇게 4구로 되어 있지만 하나 사이에도 생동감이 있고 1구에서 2구로 이어지는 거, 또 2구로 가다가 갑자기 3구 톡 새로운 어떤 시상을 이게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운치가 있다. 그래서 여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를 씹어 먹으면 이렇게 씹을 때 어떤 그 느낌도 있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고기가 주는 향미 때문에 한참 이렇게 뭔가 이런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오렌지나 또는 뭐 레몬 같은 거를 이렇게 입에 딱 물었다가 이제 레몬은 없지만 레몬의 향이 막 남아가지고 뭔가 상큼한 느낌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염이에요. 남은 맛. 여운이죠. 남은 맛. 시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대요. 여운을 주는 것. 뭔가 생각할 거리, 느낌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끝나는 것. 이런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구도 마찬가지로 둘둘셋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 시 역시 첫 번째로 보았던 시와 마찬가지로 사구 전대격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구가 모두 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이것도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양계, 황리, 명, 취류, 일항입니다. 여긴 우리가
행으로 돼 있지만 요거는 항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줄 항자입니다. 줄. 일항 백로 상청천 창암 서령 천추설 문박동호 만리선. 양계. 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란 뜻이죠. 개는 단위죠. 한 개, 두 개, 낱개를 세는 단위죠. 그러니까 황리는 노란, 그다음에 리는 꾀꼬리 리자예요. 꾀꼬리 리자. 그래서 노란 꾀꼬리, 노란 꾀꼬리인데 두 개가 있어요. 두 마리죠. 두 마리 노란 꾀꼬리 울명자고요. 취류, 류자는 버드나무 유자고 우리 앞서는 양이 나왔었는데요, 그죠? 양류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는 취류. 이거는 원래 취는 비취색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비취새라고 있죠. 비취새빛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푸른 빛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푸르다라고만 하기엔 좀 모호한 색감이 이게 푸르다는 말로만 표현하기 좀 곤란한 어떤 그 좀 다정다양한 색깔들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취자에는요. 약간 알록달록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에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푸른빛이었다가 약간 청록빛이었다가 또 초록빛이었다가 연두빛도 나고 다양한 빛깔을 함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다음 구에 나오는 청천하고는 구분을 져서 청천도 우리가 파란 하늘, 푸른 하늘 뭐 다 하겠습니다만은 앞에를 푸르다고 하고 여기서는 파랗다고 번역을 일단 이렇게 서로 구분을 두었습니다. 사실 연두빛 버들도 될 수가 있고요. 연두빛도 될 것도 같아요. 사실 이제 물이 오르면서 점점 아주 연두빛이 났다가 이제 초록으로 바뀌어지는 지음. 이걸 한번 느끼셔야 되는데요. 이건 자연 속에 우리가 깊이 살진 않지만 그래도 곳곳에 있는 어떤 자연물들 보면서는 유의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공부하는 특히 한시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는 뭐 평칙을 알고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또 여러 가지 작가에 대한 소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 속에 등장하는 사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검증해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버드나무가 나왔으면 지금부터 버드나무라면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 푸르게 물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매화도 보면은 예전에 났던 가지에서 최근에 새로 난 가지들을 빛깔을 잘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그죠? 그런 부분들. 뭐 정 안 되시면 집에 있는 화분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 난분이 있으면 난에 그 싹이 좀 올라오는 것들. 아니면 작은 다육이 식물조차도 이것이 통통하게 이제 물을 먹어서 만들어진 것들 또는 약간 좀 새끼 쳐가지고 조금씩 옆으로 삐져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약간의 흥취를 느끼실 수 있다면 시를 공부하실 준비는 다 돼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를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 저는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시를 가지고 이걸 읽으면은 뭐 두통이 나, 이거 읽으면은 우울증이 가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뭔지 모르지만 어디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집중 속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잠시 접어둘 수가 있고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좀 거리를 두다 보니까는 그 문제가 그렇게 지독하게 나를 괴롭힐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어떤 출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죠. 시를 가지고 치료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병증을 이제 치료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마음의 어떤 그 안정을 위해 위로해내는 것, 그 정도는 좀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치유해내는 거죠. 글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에도 글자 하나 눈여겨 보시다 보면은 이 왜 취자지? 청류가 아니고 농류는 가능하잖아요. 농류는. 근데 왜 취자지? 취자에는 우리가 비취색 보시게 되면은 청록빛도 있고 연두빛도 있고 약간의 붉은빛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버드나무에 그 색깔이 보이나요?
두 번은 본 거예요. 그렇죠?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한 그냥 푸른색 정도 보신 게 아니라 다양한 빛깔이 섞여 있는 어떤 빛깔을 취라고 설명을 했고 이 버드나무에 대해서 거기서 얻어내라 이런 얘기죠. 공교롭게다가 빛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 황리나 또 명, 이 새들이 어울려 있잖아요. 묘한 어떤 이게 이렇게 요즘 말은 유행하는 건 뇌피셜 그러나요?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항백로 청청 그랬습니다. 일은 한개라는 거, 항은 줄 항자죠. 한 줄에 해오라비로 자입니다. 하얀 해오라비. 상청천이라. 상은 동사고요. 청천, 파란 하늘로 올라간다. 블루스카이죠. 파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여기도 양자하고 일자가 서로 대를 이루고 있죠. 개자하고 항자도 일종의 수량 단위죠. 그다음에 황자하고 백자는 색깔로 대를 이루고 있죠. 꾀꼬리하고 해오라비도 같은 세 종류로 대를 짝을 맞추고 있죠. 울명자하고 상자는 행위는 다르긴 한데요. 이것도 꼭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공간적으로 보면 하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상승감을 가지고 있다면 울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울명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가 여기서 울면서 소리가 다 확장이 되죠. 소리가 수렴되는 게 아니라 소리가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건 아래에서 위로 상승감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기운이 바깥으로 구심이 아니라 원심의 방식으로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요거는 서로 통하는 어떤 이 기질을 갖고 있는 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빛취새, 빛빛 취자하고 푸를 청자, 파랄 청자죠. 그다음에 버들 유자하고 하늘 천자는 봄날을 구성하는 두 개의 경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버드나무가 있고 이렇게 있고 하늘이 있어요. 꼭 무슨 그 사진사들이 봄날의 풍경을 찍는다 할 때 이렇게 언덕백이 이렇게 있고 나무 한 그루 있고 하늘을 그리잖아요. 여기 화면으로 딱 찍힐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의 화면 안에 이거 쫙 담아낼 때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가 나무로 있고요. 저 하늘이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물상들이 있는 거죠. 여기 해오라비도 있고 그 다음에 꾀꼬리도 있고 이렇게 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쁘네요. 그죠? 뭔가 이렇게 깔끔한 어떤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4글 보겠습니다. 창암, 서령, 천추설, 문박동호, 마을리선. 오늘 요 두 번째 시는 외우세요. 첫 번째 거도 외워야 되지만 두 번째 시는 이것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암, 서령, 천추설. 창은 창문이라는 뜻이고요. 함은 머금다. 입에다 머금는 겁니다. 떡하니 머금는 겁니다. 서령, 서쪽의 산입니다. 령은 고갯마루 령자인데 서산입니다. 천추설, 천년이죠. 이 추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춘추를 가지고 해년자의 뜻을 갖습니다. 근데 춘을만 쓸 때도 있고 추를 쓸 때도 있어요. 천춘해도 천년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천추해도 천년이라는 뜻을 갖는데 천추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례상. 설은 눈이고요. 그러니까 창은 머금고 있다. 서산에 천년 동안 쌓인 눈을 머금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여기다 보시기 편하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창문이에요. 창문인데 이 창문으로 멀리 산이 보이고요. 이 산에는 이렇게 빙하죠. 빙하는 아니죠. 설산입니다. 설산. 눈이 이렇게 만년설이죠. 만년설, 천년설, 만년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자, 4구도 보세요. 문박, 동호, 만리선이라. 문은 박. 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박하다, 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박하다, 묵다. 연주식격에 나온 주석에 의하면요. 배를 강가에다가 붙이는 것을 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어 아니라고 그랬어요. 뒤는 이게 붙일 붙자고요. 배주자고 어조사 어자고 해안가 강안가 그러죠. 우리 강한 해안 그러죠. 바다하고 육지가 묻이 붙어 있는 곳이 이 해안이라고 하는 거고 강물이 있고 강물 옆에 묻이 있는 것을 강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안에다가 바로 배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숙박할 때 요즘 뭐 차박 유행하는 것처럼 숙박, 묵다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정박하다 그러죠. 정박하다. 자, 여기에 뭐가 있나 볼게요. 동쪽 옷당 지역입니다. 동쪽 옷당 지역인데요. 이건 지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중국을 보면 이렇게 그리면 이쪽이 이제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에 오나라 땅, 이게 원래 월나라가 있던 곳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제나라 지역이고 그러니까 오나라, 월나라 땅. 그러니까 요 5월 지역은 두보가 청년 시절에 떠돌면서 돌아다니면서 호연지기를 길렀다고 하는 곳입니다. 두보의 아버지가 연주자사, 산동 지역의 연주 쪽입니다. 연주가 그 곡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연주자사로 조금 지도상으로 너무 간명해서 좀 이렇게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대충 여기 노나라 지역이라 생각하시면은 여기에서 있는 동안에 태산도 보고 또 이 5월 땅 지역을 다니면서 호연지기를 길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호라고 하는 것은 이쪽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이? 이쪽에 있잖아요. 사천성 성도 쪽에 있으니까는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가는 만리선, 만리길, 여기 만리라고 하는 겁니다. 만리. 실제 만리는 아니고요. 아주 먼 거리를 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리, 만리 이러잖아요. 만리 떠날 배를. 자,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대를 맞출 경우에 주술 구조도 짝을 이루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를 공부하면 해석 분명히 글자는 뻔하잖아요. 7원 절구면 28자예요. 이걸 가지고서 아니 안 되면 한구, 7구, 7원 7글자를 가지고서 의문문으로 만들 건지 감탄으로 만들 건지 부정어로 만들 것인지 반어로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문형이고 그다음 그 사이에 이 주어 수어의 관계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쉽지 않죠. 이거는 정말로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대를 맞추고 있는 괜찮은 분이 썼다고 하는 좀 잘 알려진 시인이라고 잘 알려진 시들은 대를 맞출 경우는 주술 구조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이거는 시를 놓는 사람마다 저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한문 문법 자체가 예쁜들이 어법으로 쓰다가 습관적으로 썼던 것이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됐던 거지 지금처럼 이런 문법 구조를 가지고 예쁜들이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쓴 건 아니었거든요. 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도치도 막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3구하고 4구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구를 우리가 힌트 삼아 본다면 창은 서령 천주서를 함하고 있어요. 주어, 수로, 목적어예요. 그러면 문박, 동어, 만리선도 문이 주어고 동어, 만리선이 목적어고 이게 박이 수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를 정박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배를 정박하다. 근데 배를 정박 붙이는 건 사람이 붙이겠죠. 붙이겠는데 여기는 문이 주어라고 한다면 문이 동호로 떠날 만리 배를 붙이고 있더라. 묶어두었다. 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문에는 동호 만리선을 메어두었네 해가지고 주어가 물론 주어는 당연히 이 시의 시를 쓴 작자겠죠. 근데 작자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자는 본 것을 쓰는 사람이고 시 속의 주인공은 딴 사람일 수 있잖아요.
두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묶어둔 것을 보고서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보고 있는 것은 문이 있고 거기에 배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문이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장면을 박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문에는, 그래서 어떤 분은 문에는 동호 만리선이 붙어 있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똑같이 주술목 구조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은 서산에 천년 쌓인 눈을 머금었고 문은 동호로 말리던 알배를 묶었어라 또는 붙였어라. 아까 요 글자 있잖아요. 붙일 붙자. 요걸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붙였다, 붙였어라. 붙였다는 얘기죠. 문이 딱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동호로 말리던 알배를 붙였어라. 사실은 배가 거기 붙어 있는 거지만, 그렇죠? 저는 이런 시적 상상력은 약간 허용될 수 있다 생각하고 이런 규칙은 찾아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 시도 이번도 다 대를 이루고 있죠. 창과 문, 함과 박, 서, 동, 령과 영은 고갯 마르고 오는 평지 지역이죠. 아까 서산은 이쪽이에요. 서산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올라가 있는 거고 오는 수평 구조고 잘 보셔. 그죠? 요거는 동쪽이고 아까 이거는 서쪽이고 그다음에 지금 두보가 여기 성도라면 성도의 완화계 쪽에 초당이라면은 이쪽에 창을 내고 있는 거죠. 창 밖으로는 여기에 보이는 거고 지금 완화계에 배를 대놨는데 여기 있는 완화계 여기 쪽은 문 밖엔 이쪽이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편을 보고 있는 거죠. 천추, 만리 어떤 게 느껴지세요? 두보의 스케일을 느낄 수 있지 않으세요? 이미 1000년 동안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1000년을 내가 품는 거죠. 동쪽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말리나 되고 있는 넓은 요 땅을 갖다가 이렇게 쫙 공간적으로 하나는 시간, 하나는 공간으로 무한히 확장하고 있는 거죠. 119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울명자와 오를상자가 참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소리가 가운데에서 사방으로 확산되는 것. 주로 이제 위로 확산이 되겠죠. 위와 옆으로 확산이 되겠죠. 밑으로 떨어지는 않을 테니까요. 물론 이제 그 새가 향하고 있는 곳은 있겠지만 제가 뭔가 확장된다는 느낌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풍광을 보고 찾아낸 거죠.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시인의 눈에 어떤 모습이 보였는데 무한히 뭔가 확장이 돼요. 기껏해야 두 마리의 꾀꼬리고 한 줄의 백루지만 이것들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울고 있는 모습, 저 하늘이죠. 하늘에 쫙 뭐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사실은 이 소리가 확장된다고 했지만 멀리 들려오는 것이 터예요. 그죠? 하지만 이 하늘에 소리가 울리고 있고요. 청각이죠, 이거는. 그다음에 백로가 꾀꼬리가 울고 있는 거고 백로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시각이에요. 그죠? 감각적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문학 그 비평에서 공감각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공감각.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감각을 동시에 쓰는 거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공감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또 마음은 끊임없이 감정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3, 4구에서는 그 절정이에요. 조그마한 창에 저 1000년의 세월을 묶어둔 거잖아요. 담아낸 거잖아요. 문 바로 자기 얼마나 컸겠어요? 잘 크지 않죠. 자기 집에서 조금 나가면 문 밖을 나가서 조금 나가면 완화계가 있었고 지금은 완화계에 배를 띄울 만큼의 폭이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거기서 빨래도 하고 또 이렇게 배도 띄울 정도로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멀리 떠날 배를 갖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얘는 언제든지 떠날 만한 먼 거리를 품고 있는 거죠. 만리나 되는 무한한 확장된 공간과 천년이라고 하는 아주 무한히 오래된 그 시간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창과 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죠. 내 집 안에 있으면서 멀리 내 창으로는 1000년의 세월을 내 것으로 만들고 문으로는 만리나 되는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어떤 분들은 이제 동호로 말리 떠날 빼니까는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
묶어두었다, 메어두었다, 떠날 마음을 품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굳이 동호를 이야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시절에 호연직이 일렀던 곳을 다시 찾아가서 지금 내가 나이 들어 버겁고 힘겹고 지쳐있는 내 상황들을 조금 더 새롭게 희망을 차고 생명력을 얻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담아낸 것은 분명해요. 천년의 이 천년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죠? 오래된 역사를 한번 회고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시를 보고서 실제로 사천성 성도 청두라고 부르는 곳이죠. 청두에 가서 두보초당을 찾아가서 보면 서쪽에 있어요. 설영설산이라고 해가지고 설산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멀리. 이건 그러니까 상상의 것이 아닌 거죠. 두보가 실제 보았던 겁니다. 네 개의 구절이 하나의 화면을 이루는데요. 1, 2구만으로도 사진처럼 그림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데 3, 4구에는 그 그림이 단순하게 그냥 그려진 것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으로 무한히 확장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학 비평적으로 창암, 서령, 천추설, 문박동어, 만리산을 액자형 구조라고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문학 비평서에서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진 속에 또 다른 사진이 들어있는 거죠. 액자 속에 또 다른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있는 공간은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작은 공간을 넘어서기 위해서 액자 구조를 통해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많이 써요. 시인들이요. 문을 여니 또 창을 여니 산이 나한테 확 다가오더라. 그런 얘기죠. 요즘 유행하는 시집 가운데 시가 나에게로 왔다 이런 게 있죠. 이게 김용택 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시집이었던가 번역집이었던데 시가 나에게로 왔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문을 탁 열었더니 산이 나에게로 왔다라는 거죠. 지금 이 두보는 그런 거예요. 창을 여니 또 창으로 눈을 돌리니 그게 머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년묵은 눈 설산이 나에게로 다가오더라. 팍 다가오는 거예요. 천년의 시간이 나에게 오는 거고요. 문을 바라봤는데 문에는 말리 떠나 이미 동호 쪽에 가 있어야 될 법한 그런 배가 거기 메어서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 거죠. 이건 아시죠? 이건 그림인데요. 옛날에 제가 그림을 새입니다. 새입니다. 솔개입니다. 솔개인데요. 솔개가 이렇게 하강하는 그림이에요. 하강하는 그림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경험입니다. 이 경험 많이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학생들에게도 고등학교 때 그 그림 전시회를 갔다 오고 거기에 티켓을 내면은 점수를 줬습니다. 점수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를 갔습니다. 그때 아마도 그 그림을 그렸던 분들은 대학원생들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큰 선생들이죠. 어쨌든 고등학생이 볼 때는 제가 이제 어느 그림 앞에 섰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좀 진지한 척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무엇을 그린 걸까? 왜 송골매가 이렇게 손톱 발톱을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왜 그렸을까라고 했어요. 근데 옆에 마침 화가가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어린아이가 와서 이게 자기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원래 화가들은 자기 그림에 대해서 뭐라도 말을 해주고 감상을 되게 원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르는 노래를 누가 들어주길 바라는 거고 내가 말하는 말들을 누군가 들어주고 반응을 보여주길 바라잖아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딱 그러더라고요. 뒤에 계시다가 매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발톱을 착 이렇게 있는 이 장면이 자기는 그리고 싶었다고. 이때가 가장 기가 올라 있는 장면이고 그 기를 느끼고 싶었다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법 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또 하나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죄송합니다. 호랑이에요. 호랑이. 호랑이인데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약간 여유였어요. 여유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호랑이인 줄 알겠더라고요. 이 그림은 어느 분에게 선물을 어느 분이 또 다른 분에게, 화가가 어떤 분에게 선물로 준 그림입니다. 그림을 받고 난 그분은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받았던 분은 근래 어떤 선출직에 나갔다가 실패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의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학교에서요. 근데 이건 학교 총장 후보로 나갔다가 실패했습니다. 총장이 못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준 거예요. 자기는 위로의 어떤 그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딱 이렇게 이 돌돌 말린 것을 확언을 풀었더니만은 산에서 내려오는 뭔가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이 호랑이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멋있게 생긴 그림, 멋있게 생기는 호랑이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흔히 이제 산상 위에 이렇게 먼 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호랑이의 여유로운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훗날 그 그림의 해설을 알고 무척 후회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배고픈 호랑이를 그렸대요. 호랑이는 짐승이다 그렇죠. 호랑이뿐만 아니라 짐승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이를 찾아 나서지 않는 거죠. 달리 말하면 야성이 그때부터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그림 가운데서 그림 가운데 여유롭게 산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호랑이는 배부른 호랑이에요. 이 친구에게는 야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는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눈빛도 빛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그림을 봤더니만 말씀드린 대로 눈에서 불꽃이 튀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네가 원했던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훗날 또다시 배고픈 호랑이가 되어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갖고 길을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기운이 넘치는 거죠. 기운이 넘치고 길을 더 축적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굶주린 호랑이가 아니고 배고픈 호랑이에요. 하나라도 더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일정한 지위를 갖고 난 다음에는 흔히들 조금 안정되고 나면은 조금 느슨해지잖아요. 인간 만사하다 그런 거고요. 세상 만사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할 때 좀 부족한 것을 노려서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를 찾아 나갈 때 그때 가장 많은 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가 거의 공통적인 거죠. 이 동호 만리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령 천추설 같은 경우는 1000년 동안 쌓인 것에 우리가 시간적인 축적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동호 만리선은 그냥 멀리 떠날 유람선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든지 완하계라고 하는 곳에는 여기를 떠나서 동호 쪽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배가 부릉부릉 거의 시동 걸려 있는 채인 거예요. 부릉부릉 하면서 언제든지 나갈 거죠. 그래서 경주마가 경주 선상에서 언제든지 팍구트 튀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스타트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 이제 문에 이 배가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아까 그 두보의 젊은 시절의 어떤 호연지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어하는 욕망을 그렸다고 하는 것, 그런 해석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고향으로 또는 옛날의 젊으실 나를 찾아서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쉬운 넘어 촉당에 들어왔고 아직 더 떠나지 못했지만은 50대 중반 이제 들어가면서 점점 삶을 조금씩 이제 지쳐가는 부분이 있죠. 그죠? 네? 지친 어떤 내 삶을 조금 정돈해 보고 싶어서 뭐 고향도 갈 수가 있고 젊은 시절에 어떤 활기 넘쳤던 어떤 것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꿈틀거리는 욕망들. 사실 이게 되게 두부에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욕망이 약간 감퇴되는 부분이 있죠. 또 성취를 거둔 분들에게 더 그럴 것이고요. 두부는 거의 이룬 게 없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이 사람은 여유를 찾으려고 했죠. 근데 그 여유라고 하는 거 안에는 항상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핍을 향해서 뭔가 채우기 위한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욕구가 늘 있었던 걸 생각합니다. 대단히 생명리적인 시인이죠. 그래서 동호 말리서는 언제든지 말리기를 떠나서 젊은 시절의 호기를 한 번 더 확보해보고 싶어하는 두보의 욕망이 아주 절실하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고픈 호랑이가 내려와서 새로운 먹이를 찾아서 자신의 기운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처럼 날아가던 솔개가 저 지상에 있는 어떤 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발톱을 이렇게 세우고서 하강하고 있는 그 장면의 모습처럼 두보의 이 경우도 우리가 촉당에 살았을 때 편안한 모습만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편안함 속에 들어있는 두보의 답답함, 우울함 혹은 아쉬움 뭐 이런 어떤 결핍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읽어낸다면 이 시는 제대로 읽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특히나 이 시에서 함자하고 박자가 아주 공을 들인 곳이래요. 여기. 이 시에서 정말 공 들인 거 찾아라 그러면은 함자하고 박자랍니다. 결국은 머금고 있는 거잖아요. 머금고 있고 그다음에 메어두고 있고 언젠간 출발할 거고 언젠간 뱉어낼 거고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될까요? 제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 드릴 수 있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창하고 문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요 시를 그다음에 한 번 더 읽고 마무리를 줘야 되겠네요. 중국의 학자 가운데 전종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중국의 고전을 세계적인 그 자산으로 만든 분이고 전종서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만으로도 중국의 학자들은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좋은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좋은 논문들이나 좋은 책들의 서문에 보면은 중국 책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많은 경우 전종서하고 만났던 추억을 한두 줄 꼭 써놓습니다. 고마움을 전하는 거죠. 생각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받았고 그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전종서는 아낌없이 줬던 것 같아요. 워낙 천재성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걸 썼냐면요. 창과 문에 대해서 썼어요. 창과 문. 우리는 붙여 있잖아요. 창문이라고 하잖아요. 창문. 그죠? 창과 문을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창은 당연히 우리가 문 벽이 있으면 벽을 뚫고 이제 바깥을 보도록 만든 거고 문은 어떤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거는 안과 밖을 구분하고 이게 이제 폐쇄적이죠. 문은 닫혀 있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거나 안에서 밖을 들여다보도록 최근에는 조그만 창을 내기도 해요. 그때 아파트 현관 같은 경우에 조그만 창을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 들여다보면 볼록 렌즈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강의실 같은데 그 안과 밖을 약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문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어떤 창을 집어넣기도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문은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가운데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 가운데 이것들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볼 때는 창과 문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욕망이 있는데요. 안에서 밖을 모두 장악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요. 안에서 안을 보호하면서 안의 주인이 돼서 밖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방이라고 칠게요. 사면이 이건 벽으로 둘러싸입니다. 그렇죠? 벽을 세우잖아요. 벽을 세우고 그 안에 창을 만들어요. 자, 여기다 창을 냈습니다. 이건 창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은 바깥은 바로 창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어요. 밖에서 똑똑 누군가가 똑똑 두들겨요. 그러면 오케이 들어올래요? 그러면 허락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즉 여기는 안에서 밖을 통제하면서 통제하는 거죠. 여기는 욕망이 내 가는 대로 장악하는 공간이에요. 욕망에 따라서. 여기는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면서 허락을 해줘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을 허락하지 않고 열면 어떻게 돼요? 불법 침입자가 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경찰관도
어느 범죄 현장에 갈 때 특이한 경우를 생각하면 대부분 일단은 적어도 문을 열어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이건 불법 침입이 되거든요. 주거 침입인가요? 주거 침입자가 되죠. 우리가 여기는 분명히 내 집인데 누군가에게 세를 줬는데 지금 이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들어가도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허락의 공간인 거죠. 허락을 받아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허락을 내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단히 이성적인 공간이에요. 합리적인 공간이고요. 이성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들어올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들여보내는 거고요. 이유가 없으면 내보내는 거죠. 합당한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창문은 어때요? 창문은 그렇지 않아요. 창문은 언제든지 내가 밖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안에서 밖을 들어올 때도 창을 들어와요. 우스갯얘기로 도둑은 어떻게 들어오죠? 도둑은 문을 따고 들어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창을 타고 들어온다. 자, 누군가와의 사랑을 나눌 때도 문 밖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나요? 창 밖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나요? 또 연인, 서양에서 보면은 연인을 갖다가 안으로 이제 집으로 들일 때 문은 분명히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있거나 열쇠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요? 창을 타고 들어오도록 하죠. 우리 애들 동화책 가운데 라푼젤 보면은 문을 따려면 문은 못해줘. 이렇게 높은 곳이 밑에부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창에서 어떻게 돼요? 라푼젤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사랑을 나누죠. 그러니까 이 창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랑이 가능한 소통의 공간이고요. 여기는 감성의 공간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럴 듯하죠. 그죠? 그럴 듯하죠. 그래서 이 창과 문은 다르다.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어떤 정신 세계, 그죠? 굳이 따른다면 하나는 감성의 공간이고, 하나는 이성의 공간이고, 하나는 합리의 공간이고, 하나는 비합리, 불합리가 아니라 비합리예요, 그죠?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소통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하나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공간이고, 하나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소통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는 사랑을 하는 공간이라면, 하나는 정치를 하는 공간이죠.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문 열어. 이건 정치죠. 근데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만큼 줘.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보상을 바라는 어떤 마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전종서가 대단히 재밌게 써놨어요. 길지 않은 글이에요. 짤막한 글입니다. 저는 여기에 창과 문은 비록 그걸 뜻하진 않아요. 그걸 뜻하진 않지만 나온 김에 한번 기억을 해 두십사. 창문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는 창문 항상 감탄하잖아요. 창문은 다르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를 한번 읽고 해석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보의 절구사수 중에 한 편입니다. 양계황리 다시 해볼게요. 양계황리 명취류. 자, 두 마리 노란 꾀꼬리 푸른 버들에서 울고 있고 일랑백로 상청천 한 줄기 하얀 해오랍이 파란 하늘로 올라가네 오르네 창암서령 천주설 문박동호 만리선 창은 서산의 천년 묵은 눈을 머금었고 문은 동호로 떠날 동호의 만리로 떠날 배를 묶어두었어라 또는 붙였어라. 붙였어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묶었어라보다는 아까 처음에 그 강의할 때 나왔던 표현 있잖아요. 붙였어라. 저도 준비했다가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도중에 또 새로운 생각이 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들이. 하지만 가능하면 이 작자의 감성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표현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 둘씩 해나가면은 그래도 좀 근사체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순서상으로 끌고 가는데도 말이 된다 싶으면 저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한문을 썼던 사람들의 그 언어 결을 갖다가 우리는 최대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시는 근데 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 들어 둘 셋인데 여기는 둘 다섯이에요. 좀 다르죠. 이 부분들은 이 시 속에서 하나씩 익혀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